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다가 19금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19세 이하인 분은 안 계시죠? 19세 이하는 나가주세요. 원효 스님의 일대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나라 때 찬령 스님이 편찬한 송고승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드릴 말씀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려시대 일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원효불기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효불기에서 불기에서 기는 말곱비를 맬 기자입니다. 말에 곱비를 맨다는 뜻이고, 불기라는 뜻은 원효가 어떠한 속박에서도 얽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 무행을 실천하는 자유인으로 살았다라는 뜻에서 일련 스님은 그를 원효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효불기 편에는 원효 스님의 중요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금강산맥의 주요 사상이 범성불의와 부주열반과 개인연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을 원효 스님의 일생에 대비해 보면 원효 스님은 세 가지 사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 스님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수허 몰가부 아칸 지천주, 이거 외쳤습니다. 이 외침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자르가 빠진 도끼를 허락하겠는가? 나는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깎고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굉장히 야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수허 몰가부, 누가 자루가 빠진 도끼를 나에게 허락할 것인가?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굉장히 야한 표현이긴 합니다. 제가 속된 사람이라서 야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날 부분과 자루 부분인데요, 날과 자루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도끼 구멍을 주물을 뜰 때부터 도끼 구멍을 만들어 놔야지 자루를 거기다 낄 수 있습니다. 도끼에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 자루를 때려 박아 넣어야지 자루를 잡고 도끼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허 몰가부라는 것은 도끼 자루가 빠진 도끼 날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도끼 자루니까 도끼 자루가 빠진 도끼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끼 자루인데 나를 끼워서 쓸 수 있는 도끼 날 없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을 지탱할 기둥을 깎을 것이다.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이 노래하고 다녔을 때 원효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태정무열왕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태정무열왕은 김춘추죠. 김춘추는 원효 스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큰 일을 하실래나 보다. 나라에 현인이 많아지면 나라에 좋은 일이니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원효 스님의 아주 야한 은유를 김춘추는 다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지시합니다. 원효 스님에게 왕실에 요석궁에 요석공주가 있는데 요석공주는 과부 상태입니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자루가 없는 도끼에 딱 맞는 분이죠. 김춘추가 원효 스님을 요석궁으로 모시거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김춘추의 명을 받은 부하들이 나갈 보니 원효 스님이 경주 거리를 걷다가 일부러 강물에 풍덩 빠집니다.
물에 풍덩 빠지니까 홀딱 젖었죠. 그러니까 김춘추의 마음을 받은 관리들이 젖은 원효 스님이 요석궁으로 안내합니다. 요석궁에는 과부가 된 요석공주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속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국유사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스님이 물에 빠져서 옷을 말리고 나왔는데 요석공주님한테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총명하다라는 이름을 따서 설총이라고 지었다. 원효 스님의 속성이 설씨입니다. 설씨.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서 설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원효 스님도 대단하시죠. 옷 말리러 요석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옷을 세탁기에 돌렸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말렸는데 그새 아기가 생겼어요. 그새 아기가 생겨서 요석공주님한테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 기록이 점프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효 대사를 다룬 드라마가 몇 차례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수영 시인인 원효 대사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원효 대사의 드라마가 무슨 로맨스로 발전할 걸 기대하고 라는 구절이 시에 나옵니다. 여인네들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속인들이 다 상상하죠. 원효 스님이 어떻게 했을까? 물에 빠져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석공주님이 태기를 가지시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을 일현 스님이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원효 스님이 흔히 세상에 얘기를 파괴를 하고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원효 스님은 파괴를 한 것이 아니라 금강산맥에 나오는 개인연을 따른 겁니다. 오늘날의 사찰에서도 돌을 닦는 스님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병이 들면은 주지 스님이 고기를 사옵니다. 고기를 사와서 수행 중이던 스님에게 먹입니다. 고기를 금하는 불교의 계율이 있지만 그것보다 병에 걸린 스님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계율을 깨는 거죠. 원효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계율보다 후대에 더 훌륭한 인물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천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이 걱정을 못 이겨서 여성을 가까이 했다면은 계율을 깨고 여성과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효 스님은 후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현인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금강산맥에 나오는 개인에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총을 낳은 일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원효 스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